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라는 책을 통해 색다른 시각의 유용한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책의 저자는 테드 강연으로도 유명한 질볼트 테일러 박사인데요. 책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뇌가 멈춘 순간 삶이 시작되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뇌가 멈췄다면 사실 삶도 멈출 확률이 더 큰데 오히려 삶이 시작되었다니. 네,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버드대에서 뇌를 연구하던 뇌과학자 질볼트 테일러 박사는 실제로 뇌졸중을 겪습니다. 좌뇌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 점점 뇌의 기능이 정지해 가던 그 순간 테일러 박사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뇌세포의 전원이 하나둘 꺼져가는 그 순간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뇌과학자가 뇌졸중이라니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좌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후 박사가 느꼈던 감정은 행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좌뇌가 멈추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의 몸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채 마치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았고 자신을 귀찮게 하던 머릿속의 제잘거림도 멈춰 평온과 평화의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실제 뇌졸중을 극복해 나가는 8년의 경험을 통해 뇌 안에는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가 존재하고 뇌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적절히 사용해 삶의 주인이 되는 이른바 전뇌적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테드 강연과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토대가 되는 스토리죠. 자, 그럼 책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문입니다. 평화는 그저 생각의 흐름이다. 2008년 나는 테드 강연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 무렵 온라인에는 단 6개의 테드 강연이 올라와 있었고 나는 테드가 무엇인지 몰랐다.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나의 테드 강연. 뇌졸중으로 얻은 통찰은 인터넷에서 널리 퍼져나간 테드의 첫 번째 강연이 되었다. 그 결과 테드와 나 둘 다 동시에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강연에서 나는 심한 뇌출혈로 인해 좌측 반구의 기능이 정지하고 우측 반구의 기능이 우세해진 내 사연을 전했다. 뇌회로와 기능이 작동을 멈추는 것을 과학자의 눈으로 흥미롭게 지켜본 상황을 설명했다. 내 좌뇌가 악화되어간 여정으로 청중들을 안내했다. 그 여정에서 나는 평화로운 희열을 느끼며 우주와 하나가 되는 상태로 옮겨갔는데 이제껏 알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경험이었다. 강연한 지 석 달 만에 나는 2008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하나가 되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게스트로 초대받았다. 그 후 내 회고록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가 펭귄북스에서 출판되었다.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63주 동안 올랐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마존 도서 뇌졸중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약 18분 분량의 테드 강연이 나의 세계를 단번에 바꾸었다. 나 말고 다른 여러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도 나를 찾아와 그 운명의 오후 강연장에서 몇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테드 스터도 있다. 강연은 2,5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테드 강연 가운데 하나다. 나는 수년 동안 수십만 통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묘사한 그 평화로운 희열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물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나의 테드 강연은 여러모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 강연은 내가 바랐던 한 가지를 성취하는 데 실패했다.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우리가 전체의 일부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사람들이 인지하길 원했다.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친해지길 바랐다. 반면에 지난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확실히 쇠퇴했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정치, 인간관계, 삶이 거북한 혼돈에 휘말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삶을 제대로 살아갈 안내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잠시 멈추고 습관화된 패턴을 옆으로 밀어낸 다음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그 모습이 될 것인지 선택할 힘이 있다. 그 능력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뇌의 세포에 달려 있다. 뇌는 생각, 감정, 경험, 행동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도구다. 생각과 행동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포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더 이상 감정적 반응성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최고의 삶을 최고의 모습으로 살기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껏 알려진 것 이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뇌졸중으로 인해 나의 뇌 기능이 멈추는 것을 지켜본 경험과 뇌 세포가 회복하면서 얻게 된 통찰에서 유래한 것들이 많다. 크게 보면 이 책은 인생의 도전을 향해 함께 떠나는 여정으로 뇌 해부학을 참고하여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이 책으로 당신은 뇌의 여러 부분이 현실 인식을 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뇌의 감정적 반응성에 통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뇌적 삶을 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도구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뇌는 가장 자유로운 상상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존재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책이 정확히 알려줄 것이다. 우리 힘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평화로 향하는 지도이며 평화란 실로 생각의 흐름이다. 1부 뇌와 마음을 해부하다. 그중 1장 뇌가 멈춘 후 알게 된 뇌의 진실에서 저자가 실제 겪었던 뇌졸중의 그런 경험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내 삶의 전성기였다.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착착 올라가고 있었다. 조현병 연구 분야에서 성공한 신경과학자로서 꿈을 실현해 나가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지지 활동을 하며 의미도 찾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6년 12월 10일 아침 37살의 나는 왼쪽 안구 뒤쪽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나는 선천적 뇌신경 장애를 안고 태어났는데 문제가 될 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동정맥기형이 뇌의 좌반구에서 터져서 이후 4시간 동안 나는 뇌 기능이 차례로 정지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다. 뇌졸중을 겪은 날 오후 나는 걷지도 말하지도 읽지도 쓰지도 못했고 심지어 내 인생 자체를 기억할 수 없었다. 임신한 여성의 몸속 아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짐작하겠지만 내 뇌가 체계적으로 멈추는 과정을 뇌과학자의 눈으로 관찰하는 일은 매혹적이었다. 내 좌반구가 엄청난 손상을 입었으니 예상대로 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잃었다. 그 외에 좌뇌의 원숭이처럼 날뛰는 시끄럽고 변덕스러운 마음도 잠잠해졌다. 내면의 대화 회로가 멈추면서 나는 5주 동안 완벽히 고요한 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심지어 나는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야. 나는 질 볼트 테일러 박사야 라고 속삭이는 좌뇌 자아의 목소리조차 잃었다. 수다스럽고 직선적으로 사고하는 좌뇌를 잃은 나는 지금 그 순간의 세계, 경외심을 품게 하는 실존적 감각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곳은 아름다웠다. 나는 언어와 개별성을 잃어버린 데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좌측 두정엽이 손상되어 내 몸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나라는 존재를 다르게 지각하게 되었다. 하나의 육체적 존재로 보는 대신 우주만큼 거대한 에너지 공으로 경험했다. 운의 의식으로 옮겨가면서 나의 본질은 거대하고 광활하며 내 영혼이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고요한 황홀의 바다를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큰 고래처럼. 감정적으로 나는 뇌졸중을 겪기 이전에 경험했던 보통의 상태를 벗어나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다. 이 말은 엄청난 축복처럼 들릴 것이다. 확실히 그랬다. 하지만 폭넓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삶이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워진다. 나는 원래 30분 동안 1.5km를 헤엄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뇌졸중을 겪은 그 4시간 동안 의식은 있되 엄청나게 무거운 납덩어리인 양 움직이지 못하는 몸에 갇혀 병원 침대에 들어누운 사람이 되어버렸다. 내 몸이 완벽하게 회복하여 수상스키를 타게 되기까지는 8년이 걸렸다. 그동안 분노, 죄책감, 당혹감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회로뿐만 아니라 삶을 매혹적으로 만드는 온갖 미묘한 느낌과 감정도 되찾았다. 감정은 부정적인 것일지라도 경험을 풍요롭게 지각하도록 하며 삶에 섬세한 색을 더하고 독특함을 부여한다. 나는 뇌졸중과 회복, 신경 가소성에 관한 암과 기억을 회복하는 뇌의 능력에 대해 다룬 책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를 썼다. 이후 나는 뇌의 깊숙한 곳까지 다녀온 경험에서 얻은 소중한 알을 심도 있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는 감정 회로망을 선택해서 끄고 켤 능력이 있다. 무릎 인대를 반사망치로 두드리면 자동으로 다리가 올라가듯 신체 신경 반사의 기절을 이루는 원칙이 감정 회로에도 똑같이 작동한다. 그래서 감정 회로가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공포, 분노나 적의로 반응한다. 회로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감정적 반응을 촉발할 때 감정의 화학 성분이 흘러와 혈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 90초도 걸리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 회로를 촉발한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면서 90초보다 더 오랫동안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픈 상태로 남아있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신경 차원에서 하는 일이란 감정 회로를 다시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면 회로는 계속 작동한다. 감정 회로를 촉발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감정 회로는 화학 성분이 중성화되는 90초가 지나면 작동을 끝내고 멈출 것이다. 나는 이 현상을 90초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뒤에서 실내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소근육 운동 기능과 두 종류의 인지적 정신을 지닌 우주의 생명력이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나는 운의 반구의 의식에 들어갈 수 있다. 운의 반구에서 나는 우주의 생명력이다. 내 형상을 구성하는 50조 개의 아름답고 천재적인 분자로 이루어진 우주의 생명력으로 모든 것과 함께하는 일자적 존재다. 또한 나는 좌뇌 반구의 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좌뇌 반구에서 나는 개별적 인간으로서 단단하고 우주의 흐름에서 분리되어 있고 당신과도 분리되어 있다. 이것들이 모여서 내 안에 우리가 된다. 당신은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겠는가? 그리고 언제 선택하겠는가? 운의 반구에 있는 깊은 내면의 평화 회로망을 작동시키는데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은 평화로 비추고 우리 행성이 더 평화로워진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생각이 널리 퍼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언제든 구현할 수 있다. 내가 이 닫힌 회로를 모두 재건하고 기능이 정지한 좌뇌의 두 캐릭터를 되살려내 회복시키기까지는 앞서 말했듯이 8년이 걸렸다. 힘든 과정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우리는 각자 서로 구별되는 4가지 세포 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집단은 뇌 양측 반구에 나누어져 있으며 4종류의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격을 빚어낸다. 신경해부학적으로 이 4가지 세포 집단은 고위 대뇌 피질의 좌우 사고 중추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아래쪽 변연계의 좌우 감정 중추도 구성한다. 나는 이 성격들을 총괄하여 4명의 캐릭터로 부르겠다. 뇌 속의 4가지 캐릭터를 알면 자유를 향해 갈 수 있다. 뇌졸중 이후 뇌 전체가 다시 활동하고 4가지 캐릭터가 모두 완전히 기능하게 되자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어떤 회로망, 즉 캐릭터가 작동하고 있는지 인식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회로망을 계속 작동시킬지 아니면 다른 회로망으로 바꿀지 선택할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낯선 여정을 통해 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떻게 그 모습이 될지 결정할 엄청난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이 4가지 캐릭터에 통달하여 자신의 힘을 완전히 소유하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캐릭터, 그들의 관계, 그들이 우리 안에서 지닌 집단적 힘을 잘 알고 이해하고 보살핀다면 우리 자신의 인지적, 감정적, 육체적, 영적 안녕을 증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내적 삶이다. 이것은 인류의 궁극적 목표이며 우리는 차근차근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나는 진심으로 믿고 있다. 2장 뇌와 마음의 메커니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돌이켜보면 사회는 분리뇌 연구에 너무나 열광했다. 좌뇌와 우뇌에 근거한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심지어 학교들도 여럿 뛰어들어 한쪽 혹은 양쪽 반구의 자극을 돕는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전형적인 좌뇌형, 우뇌형 인간이 주류로 등장하기도 했다. 좌뇌형은 더 조직적이고 정확하며 세세한 부분을 잘 챙기는 반면에 우뇌형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운동을 잘한다고 여겨졌다. 좌뇌와 우뇌 이론이 크게 유행하자 여러 부모는 자녀가 앞서가도록 전략을 채택했다. 불행히도 그 전략이란 자녀들이 뇌의 타고난 우세함에 근거해 짠 학습 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해는 간다. 부모는 아이가 잘하는 분야에서 보상받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부모의 목표가 더 균형 잡힌 전뇌적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성과를 잘 내지 못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북돋우는 쪽이 더 좋은 계획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과 수학을 잘하는 좌뇌 우세형 아이들에게 숲속을 탐색하고 자료를 모을 수 있는 야외 활동을 권하는 것이다. 만약 아이가 몸을 잘 쓰고 예술적인 유형이라면 공연 형식이 어울릴 만한 과학 전람회를 창의적으로 기획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분명 우리가 양측 반구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좌반구가 없으면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그 어떤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다. 과거나 미래가 없고 직선적 사고도 못하고 언어도 모르며 우리 몸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나는지 경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진다. 좌뇌는 개별성을 제공한다. 반면에 우뇌는 우리를 인류 집단 전체의 의식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광활히 팽창하는 우주의 의식과도 연결해 준다. 머릿속에 함께 작동하는 두 반구가 있기에 우리는 타고난 이중성을 경험한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현재 진행형인 내적 갈등을 품고 산다. 좌뇌와 우뇌가 각자 고유한 자율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좌뇌는 숙제에 얼른 달려들어 해치우고 싶어 하는데 우뇌는 방금 하던 숙제를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는 시기다. 뇌 양측 반구의 차이는 단순히 그 기저에 있는 해부 구조의 차이나 생리학적 차이, 이로 인해 생겨난 기술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좌뇌를 잃었다가 8년에 걸쳐 되살린 경험으로 나는 양측 반구 각각이 서로 대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현실들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좌뇌의 감정 담당 모듈로 과거의 고통을 더는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유년 시절의 가슴 아픈 감정 회로들을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그렇긴 해도 진한 감정들이 풍부하지 않은 삶이란 살아가기에 밋밋한 것이다. 좌뇌 감정형 캐릭터 E는 과거의 고통을 느끼고 안다. 우리를 잠재적 성장의 한계까지 밀어올려 한계를 넘게 하거나 혹은 익숙한 안전함으로 도로 데려오는 존재다. 내 안전의 경계가 어디인지 정의하려면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 알아야 한다. 내게 무엇이 안 맞은지 알기 위해서는 내게 무엇이 맞는지 알아야 한다. 밝음이나 즐거움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어둠이나 슬픔을 알아야 한다. 자, 다음 2부 네 가지 캐릭터에서는 이 네 가지 캐릭터의 어떤 모습이나 특성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캐릭터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부의 8장, 자, 전뇌적 삶을 위한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뇌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뇌 회담이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는데요. 자, 8장 두뇌 회담. 네 가지 캐릭터가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즐겁다. 네 가지 캐릭터는 시시각각 차례로 우세한 상태를 점했다가 빠져나가고 나는 진실로 이 네 가지 캐릭터 모두를 독립적으로 구현한다.
두뇌 회담을 여는 일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 네 가지 캐릭터가 의식적 대화를 나누도록 할 수 있다. 두뇌 회담은 이 세상에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결정하고 그에 완전히 책임지는 일이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 생각, 감정,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할지 말지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 삶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놔두면 네 가지 캐릭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려 따위는 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드는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두뇌 회담을 위해 스포츠 경기의 한 팀처럼 한데 모이면 네 가지 캐릭터는 각자의 입장을 알린 다음 최고의 전략적 행동을 함께 선택한다.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두뇌 회담을 하면 적절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구할 수 있다. 두뇌 회담을 열기로 선택한다면 성공하기 위해 스스로 서는 셈이다. 정말 목적 지향적 삶을 살고 싶다면 체계적이고도 열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자. 게다가 두뇌 회담을 열고 캐릭터 4가 대화에 참여하게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온다. 나는 두뇌 회담의 습관화가 보다 더 전뇌적인 삶을 향하는 길임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 가끔 캐릭터 2는 불안 발작을 겪어 몸이 허약해진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짐작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불안 발작이 일어나면 내 뇌가 내적 폭풍 같은 감정적 반응성에 휘말리는 기분이 든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때 네 가지 캐릭터를 불러 모아 두뇌 회담으로 소집하면 진정 내 삶을 구할 수 있다. 이제 어린 캐릭터 2의 감정적 스트레스 회로망이 활성화해도 내겐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생리적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할 잘 발달한 도구가 있다.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불안 회로가 작동하면 뇌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불안, 심한 공포 혹은 공황 발작 같은 것들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무력해지고 겁에 질리며 절망을 느끼고 약해지고 고립된 기분을 느낀다. 이렇게 내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순간이면 나의 다른 캐릭터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위안이 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완벽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건강한 뇌는 서로 소통하는 수십억 개의 건강한 뉴런으로 구성된다. 건강한 사회가 서로 소통하는 수십억 명의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명상, 요가, 마음 챙김을 받아들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정 회로망의 즉각적 반응성을 얼마나 통제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 즉 네 가지 캐릭터가 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고 능력이 있는 감정형 생명체이다. 따라서 자동적이고 대응적인 반응성에 근거하여 감정적 회로망을 작동하는 대신 정지 버튼을 누르고 90초 동안 감정의 생리적 반응이 신체 밖으로 흘러나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원하는 삶을 선택할 힘이 있다. 삶의 균형을 원한다면 우리는 뇌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두뇌 회담을 습관으로 들이면 이를 위한 좋은 도구를 얻을 수 있다. 뇌는 살아있는 생체 연결망으로 존재의 힘의 원천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좌뇌의 가치에 치우쳐 있다. 좌뇌는 전체로서의 우리보다 외부 세계의 가치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 다수가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뇌졸중을 겪은 나는 삶의 목적을 찾았다. 나도 모르게 나만의 영웅의 여정을 떠나라는 외침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좌뇌 자아를 버리고 나의 괴물과 싸웠으며 우뇌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우주적 의식이 내 회복에 힘을 실어주도록 한 것이다. 이제 내가 얻은 통찰의 핵심을 나누면서 당신이 자신만의 영웅의 여정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요즘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MBTI로 특정하듯이 제가 어렸을 때는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좌뇌형은 좀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우뇌형은 예술적이고 다소 좀 감각적인 사람을 주로 지칭했던 것 같은데
책 속 저자의 말처럼 좌뇌는 또다시 사고형 감정형, 그리고 우뇌도 사고형 감정형으로 나뉘어서 총 4가지의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내 안에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중 우리는 극히 일부만을 우세하게 사용하고 있고 모든 캐릭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전뇌적 삶이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를 또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안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겠네요. 이제 팀장으로서 내 안의 팀원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삶을 사는 러너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팀의 리더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